이게 대통령의 결정이잖아? 30초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눈물이 난 거야.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난 안 되더라고. 난 그거 안 되더라. 30초 동안 눈을 안 깜빡거릴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통제했지? 정말 대단한. 난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너무 위대한 것 같아. 이거 아무나 못해. 한번 해봐. 이거 30초 동안 눈 깜빡거리는 거 아무나 못해. 위대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되니까 30초 동안 눈을 안 깜빡거린 거지. 어휴, 얼마나 대단해요. 예. 안 그럼 눈물이 안 나나 봐. 한편으로 참 짠하다는 생각도 들어. 참 안 됐구나. 아니, 우리는 눈물이 뻑하면 나오지 않아요? 눈을 30초나 안 깜빡거려야 눈물이 난다는 게 그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저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옛날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겪어온 삶이 좀 남달라서 좀 마음에 이 상처가 클 거다. 예. 마음에 병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 4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몰랐는데 요즘에 박근혜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물을 자연스럽게 못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혜신 박사의 글, 박근혜 정신 분석한 정혜신 박사 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이렇게 겪은 일이 그 옛날에 엄마가 총 맞아 죽었잖아. 21살 땐가 엄마가 총 맞아 죽고 그 20몇 살 땐가 20대 초반에 엄마가 총 맞아 죽고 20대 중후반에 아빠가 총 맞아 죽어. 그 다음에 동생은 마약했지, 여동생은 그렇게 생겼지. 그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책에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정신 분석을 다 한 거야, 그 사람이.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말이 지금 볼 때마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월호 때 그 눈물을 아니 그냥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겠더만 그걸 30초 동안 눈을 깜빡거려야만 눈물이 났다는 게 예, 이게 무엇보다 아침 7시 반에 그게 청와대 비서진들이 시킨 거다. 아니 시켜야 울고 30초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야 우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고. 자, 우리 지진 얘기하다가 이게 딴 데로 갔는데 뭐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저 세월호 눈물과 이 지진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야. 새끼리 아니야.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자, 지금 우리나라에 어제 봤잖아요. 국민안전처가 7시 44분에 5.1 지진, 그 다음에 8시 30 몇 분에 5.8 지진이 일어났는데 최초로 국민안전처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한 게 10시가 넘어서야. 그죠? 10시가 넘어서야 발표를 했어. 그러면 도대체 2시간, 최초의 지진 이후에 2시간만 동안 뭐 했냐고, 국민안전처가. 8시 반에는 국민안전처가 먹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 매뉴얼이 공유가 안 돼 있는 우리나라에. 그죠? 지진 매뉴얼이 공유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왜 손석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예, 손석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지금 타고 내려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 지진이 나면요 절대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돼. 지진이 일어날 때 혹은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추락하면 그대로 사망하기 때문에, 혹은 이게 완전히 문이 안 열리는 상태에서 도깨스를 맞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되는 거야. 화재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교육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럼 사전 교육은 안 됐더라도 지진이 일단 7시 44분에 일어났어. 그럼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뭔가 조심을 해야 된다. 지진 대피 요령은 뭐다. 이게 적어도 8시 반 전에 왔어야 될 거 아니야. 늦어도 좋아. 8시 반 전에
왔어야 되잖아. 매뉴얼이 없었대.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안전처가 어떤 매뉴얼도 안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거 언제가 생각나? 세월호가 생각나. 세월호 때 세월호가 그렇게 뒤집어져서 국민 304명이 죽었어.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구조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언론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청와대 민경욱이가 3번인가 공식 발언을 해.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3번 공식 발표를 해요. 그런데 윤진숙이라는 그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잘린 여자야. 그 여자가 만든 매뉴얼이 있어. 해난사고 매뉴얼. 거기 보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나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나오는데 왜 지금 이 물음표를 많이 해? 물음표 테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윤진숙이 그럼 또 누구냐? 예. 윤진숙이 누구냐 하면 이게 또 사연이 있어. 예.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발송은 송출 기준에서 제외. 재난문자 지진은 송출 기준에서 제외. 국민안전처의 안전불통 행정으로 국민은 공포에 떨어.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이 재난문자 발송 매뉴얼에 보면 지진은 발송 대상이 아니래. 미치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지진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정부 매뉴얼에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구역이 아니다.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다라고 행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거야. 울산 앞바다에서 울산에서 5km인가 전방이었잖아. 울산에서 5km인가 앞에서 벌어진, 아니야, 얼마지? 50km? 울산에서 50km였지. 그때, 그치, 50km였지. 울산 앞바다, 울산에서 50km 지점인가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 그때 50km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8km야? 그때 내가 5km라 했더니 막 그렇게 가까울 리가 없다고 50km라 했는데 8km야? 좌우지가 이제 울산 바로 앞바다에서 5.1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게 불과 2달 전인가 1달 전인가. 언제야? 이 울산 앞바다에서 5.1 강진이 언제였어? 그게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야? 근데 좌우지간 그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이게 영해 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게 7월달, 여기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지진이 5.1, 5.8 내륙을 쳤는데, 지진 발송 매뉴얼이 정부에는 없었던 거야. 지진 발생에 대한 그 문자 발송 매뉴얼이 우리 정부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언제랑 똑같냐 하면,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 보도 논란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언론 대응법 지적.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야. 윤진숙이라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단 그 여자가 누군지부터 설명해야 돼. 이 윤진숙이 누구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뭘 했냐 하면 이제 그 장관 후보들을 쭉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장관 후보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았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니야, 그 전에 총리 후보, 고난을 딛고, 그 장애인이었던 그 대법원, 무슨 판사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장애를 딛고 인간 승리를 이룬 위대한 인물이다 이래갖고 이제 총리 후보로 앉힌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청문회 하려고 저기 검증 들어갔는데 부동산 투기의 두 아들은, 뭐 체중 미달인가? 뭐, 그러면서 이제 병역 면제고 막 온갖 비리가 나와가지고 그만뒀어. 그 다음에 그 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사건이 있어.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처를 바꾸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슨 일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부들부들 떨면서 사과를 한 거야.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미안하다고. 그때 박근혜가 그 국회가 원래 그 국회 기능에 따라서 행정부를 새로 바꾼다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계획안을 내라 했더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미안하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과를, 그게 사과인지 삿대질인지를 막 한 거야. 그래갖고 국회에서 김한길이랑 다 쫄아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래갖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이 마누라가 웁니다 이러면서 가버렸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미래창조과학부를 허락을 받았는데 마누라가 웁니다 그러면서 가버렸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마누라가 이제 우리나라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있었던 거야. 성매매 술집이. 그래갖고 그게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그 여자의 그 여자 건물에 성매매 사건이 터진다. 그러니까 여자가 울면서 왜 여기 와서 장관한다고 그랬냐 그랬나봐. 그리고 가버렸어.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청장인가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부 청장을 맡아야 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된다. 다 맡겨야 된다. 싫은데? 그래서 가버렸어.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뭐 하는 거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핏바라먹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이야. 근데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그 삼성 변호사 출신. 대기업 변호사를 거의 그 자리에 앉히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외국에 무슨 비자금인가 만들어 놓은 게 걸렸어. 그래서 그만두고,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 무슨 안보가 되게 중요하다. 막 김정은이가 그때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막 지랄할 때였어. 근데 그 국방부 장관 후보를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이제 그 박정희하고 유경수 사진을 핸드폰 꼬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기자들 앞에 자랑했던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외국 무기회사 브로커였어. 외국 무기회사 브로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받은 주식도 있고, 비자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만뒀어.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문창극이라고, 또 총리 후보가 나왔는데, 그 문창극이가 과거에 했던 발언, 막 그 발언이 나와가지고 문참극이다 막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그 장관 후보들마다 말이 많았어. 저기 법을 안 지키는 법무부 장관, 그때 황교안이, 그때 법을 안 지켰던 법무부 장관의, 통일에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의, 그리고 이제 그, 외국 무기회사 브로커하는 국방부 장관의, 거기까지,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남은 게 윤진숙이었어. 환경부 장관으로 윤진숙을 안 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청문회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러는 거야.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웃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서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새누리당도 다 동의를 해줬어. 그래도 능력면, 다른 사람은 다 비리가 많았는데 얘는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박근혜가 뭘 했냐면 자기가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박근혜가 윤진숙더러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그러면서 기어이 환경부 장관에 앉힌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1년 뒤에 윤진숙이 무슨 또 시장 가는 쇼인가를 했다가 그게 거기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잘린 거야. 그래서 잘릴 때 그냥 모래였다. 그래서 이제 잘린 윤진숙이 만든 해난사고 매뉴얼이라는 게 있었어. 해난사고가 일어나면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과 뭐 여러 부서들이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난사고 매뉴얼에 뭐가 있냐? 다른 사고를 내서 다른 대형 사고를 터뜨려서 그 충격을 분산시키라는 그게 내용이 있었어. 예, 다른 아이템, 충격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 대응 매뉴얼에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 충격 상쇄 아이템. 맞아. 전문 용어로 그때 해난 사고가 일어나면 충격 상쇄 아이템을 개발하라. 그래서 유병우 얘기가 나온 거야. 유병헌 얘기가. 유병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였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진 대응 매뉴얼에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 건지 그걸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해서 언론 대응을 해라. 이게 매뉴얼인 거야. 이게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야. 얘네들은 국민을 구하는 건 관심이 없고 어떻게 언론과 더불어서 국민을 속일 거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 언론 매뉴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잖아. 그때 누가 터졌을 때 그 환풍기 사고 났을 때 그때 언론하고 이 댓글 요원들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몇 번씩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그 희생자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환풍기에 올라가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현장의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걸그룹에 흥분해서 막 뛰다가 무너져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자는 한 번도 경고한 적이 없고 행사 끝날 때까지 몰랐대. 사람이 죽은지도. 그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없었어. 근데 완전히 허위 사실을 진짜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 환풍기 사고는요 정부 책임이에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에 안전요원 의무 규정을 박근혜가 없애는 바람에 아무도 안전요원이 없었어. 그 다음에 원래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위험한 시설에는 경고장을 붙여놔야 되는데 경고장도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정부 책임이야. 그런데 그 정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갖고 물타기를 했다니까? 세월호 때는 어떻게 했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상한 짓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했다. 홍가희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게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세월호 괴담. 그러면서 지네가 유병헌 괴담을 퍼뜨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괴담을 퍼뜨린다고 허위 사실로 유도했어. 나중에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까지 터져. 그래갖고 채널A하고 TV조선에서 막 세월호 유가족들이 뛰어가가지고 누구를 폭행하는 장면을 하루 종일 틀어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 우르르 몰려간 사람들이 괴청년들이야. 괴청년들이고 바닥에 쓰러져서 맞은 게 대리기사가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이었어. 세월호 대책기 사람이 그때 두들겨 맞아갖고 이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랬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딱 포커스돼서 잡힌 장면은 화면을 거꾸로 돌린 거야. 원래 멀어지는 건데 다가오는 것처럼. 예. 원래 멀어지는 건데 다가오는 것처럼 화면을 거꾸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고 그렇게 지랄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전부 다 욕먹게 했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무엇보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뭐 전원 의가사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의가사 지정을 요구했고 뭐 배상금을 엄청 요구하고 있고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고 이런 얘기가 막 나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식은 서울대 못 가고 단지 세월호 희생자란 이유로 서울대 가는구나. 그런 글들이 막 돌았어. 그게 다 가짜였어요. 그 내용이 세월호 특별법 내용과 무관해.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아니었어. 무엇보다 의가사 지정은 누가 얘기한 거냐?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한 거야. 의인으로 지정하자. 전원 의인으로 지정한다는 건 정부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세월호 그 입학 특례 제도는 어떻게 나온 거냐? 연평해전 있었잖아. 연평도 피격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폭격을 당한 그 연평도는 그 사건 이후로 대학 특례 입학이 돼. 그러니까 그 대학 특례 입학처럼 세월호 그 희생자들에게도, 세월호 그 살아있는 생존 학생들에게도 특례 입학 그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한 게 국회의원들이었어.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세월호 특례 입학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세월호 특례 입학은 뭐였냐 하면 서울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그 특례 입학 제도라는 게 뭐냐? 원래 각 대학마다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입학이 됐는데 중간에 다니다가 더 좋은 학교 간다고 편입하면서 자퇴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애 하나가 4년 동안 등록금 낼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뽑았는데 이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학교는 적자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례 입학 제도는 뭐냐면 정원이 40명이면 정원 외로 더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 권한은 누가 그 학교가 원할 때야. 학교에서 우리가 세월호 그 생존자들을 특례 입학으로 받고 싶다. 그러니 허락해달라. 이게 왜 그러냐? 대학에서 지 맘대로 정원을 못 늘려. 정원을 뭐 2-3명을 늘리고 싶다. 뭐 10%를 늘리고 싶다. 함부로 못 늘려. 그러니까 대학 그 특례 입학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국가유공자 뭐 무슨 법에 의한 거라든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특례 입학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유가족이 요구한 게 아니라. 왜냐면 유가족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게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거였어. 생존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서울대나 연대, 고대는 특례 입학을 안 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자기네 동생들 의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네 가족들을 그 특례 입학 시키려고 한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돌고 있는 게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요, 계속 싸우고 있어. 보상금을 안 받고. 보상금을, 세월호 보상금인가가 뭐 합쳐서 7억인가 얼마를 받으면, 그걸 받으면 더 이상 진상규명 요구를 안 한다는 각서를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은 그 보상금을 안 받는 거야. 보상금을 안 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쇼를 한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기가 막히죠? 그게 세월호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어. 세월호 사건 왜 일어났어요? 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첫째, 그 배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이거 우리가 오늘 어저께 지진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의 민간인 여객선이 배가 20년 이상 되면, 여러분 20년 된 자동차 타봤어요? 덜덜덜덜 그러잖아. 근데 배는, 자동차는 멈추면, 멈추면 다행이지. 근데 만약에 급발진해서 죽으면 끔찍하지만, 낡은 자동차는 주로 급발진보다는 멈춘단 말이야. 근데 배는 20년 된 배가 멈추면 수장이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있었어. 그 민간인 여객선은 20년 이상 운행할 수 없다. 설령 배의 나이가 20년 이상 되면 운행할 수 없다. 근데 계속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걸 연장해달라는 로비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5년 동안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어떤 법을 만드냐면 그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은 배에 한해서 5년간만 늘린다라는 법을 만든 거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명박 때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년으로 연장을 시켜. 노무현이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아서 5년만 연장할 수 있다. 즉 25년까지만 탈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놨더니 그걸 없애버리고 30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라고 이명박이 바꿔버렸어. 2008년에. 그래가지고 그 배를 사오는 거야, 세월호를. 근데 이 세월호는 이렇게 세로로 키가 큰 배야. 위쪽에는 여객이 타고 아래쪽에는 화물을 실는 거야. 근데 이 화물을 실는 배가 이제 이게 아래 위로 긴 배이기 때문에 균형추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런데 이걸 유병원이 가져다가 위를 증축을 했어. 그러면 기우뚱기우뚱 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배가 조타기가 고장이 난 거야. 고치자마자, 증축하자마자. 그 배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배야. 운항 허가를. 근데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모든 운행하는 민간인 여객선이 허락을, 그러니까 선박이 운항 허가를 받는 회사가 있어. 한국선급.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걔네가 허가해 준 거야. 머리가 무거워져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배를 운항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런데다가 이 유병헌이가 무슨 짓을 했냐면 배 뒤쪽에 구멍을 크게 뚫은 거야. 화물을 싣고 내리기 쉽게. 원래 그 배가 구멍이 없었는데 큰 구멍을 낸 거야. 그래서 그 구멍으로 화물을 넣고 빼기 쉽게. 그걸로 침수가 돼갖고 배가 빨리 가라앉은 거야. 그 뒷구멍으로 물이 들어와갖고 배가 더 빨리 가라앉은 거야. 그리고 이 배는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안 받았는데 매달 안전점검 받은 걸로 되어 있었어. 그게 선주들이 선주연합을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가짜 회사. 거기서 매번 안전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민 거야. 그런 배에 이런 배가 소속이 국정원이야. 그래서 국정원에서 필요한 일에 동원되는 배.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이 배가 그날 제주도로 가는 철근 400, 철근을 1300톤을 실은 거야, 총. 그 중에 이 철근 400톤은 과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과적된 철근을 싣고 이 배가 출항을 한 거야. 그 전날도 과적을 요구했는데 오하마나오 선장이 거절을 한 거야. 위험하다. 배가 위험하다. 거절을 했는데 세월호 선장은 임시선장이고 그걸 받은 거야. 그래서 그 가뜩이나 머리가 무거운 배에 어디에다가 상체에다가 상판에다가 그 짐을 무리하게 실은 거야. 머리가 무거운 배에다가 짐을 더 얹은 거야. 이래가지고 가다가 세월호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이걸 구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새끼들이 뭐 했냐면 신고를 받자마자 아무 대책이 없었고 9시 15분인가 구조정이 와. 8시 50분인가 9시에 와가지고 얘가 한 짓이 뭐냐. 선장하고 승무원만 오롯이 데리고 튀었어. 그리고 구조한 건 일반인들이야. 일반 어선이나 지나가던 배들이 100몇십 명을 구한 거야. 160명을. 그리고 304명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가만히 있어라 마이크로 지시해놔서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은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그게 세월호 사건이야.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은 이명박은 왜 30년 연장했냐. 또 하나 있다. 그렇게 이명박이 연장시켜놓고 그래도 그 우리나라 배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 배가 안전하지 않다, 고장이 나 있거나 화물이 무리하게 과적되어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어. 그런데 그 출항을 거부할 권한을 없애버린 사람이 박근혜야. 왜 없앴냐고.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왜 없앴냐고. 그리고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때부터 독점적으로 운항허가 내줬던 한국선급은 왜 그 엉터리 배에다가 운항허가를 냈냐고. 그래서 300명이 넘게 죽였냐고. 왜 해운조합에서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안전점검했다라고 거짓말했냐고. 국회의원들은 왜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명구조에 대한 법을 없앴냐고. 우리나라에선 해난사고가 나면 인명구조에 관한 법이 없었대. 인명구조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던 거야. 국회의원들이
선박 회사들한테 뇌물 받아 처먹고 비싼 해외여행 한 다음에 그 법을 바꿔준 거야. 순환구호법이라고. 그 다음에 왜 국정원은 과적을 했냐고. 그리고 왜 해경은 오자마자 선장하고 승무원만 구해서 도망갔냐고. 이 7가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예. 이게 안 밝혀졌어. 그런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뭐래? 그만 좀 잊으래. 세월호 타령 그만하래. 야, 너네 대구의 태환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제발 태환이 좀 잊으라고. 지겹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황산을 부을 거다. 어? 태환이는 15년 동안 엄마가 싸우는데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2년도 안 됐는데 2년 겨우 지났는데 잊으라고 지랄이냐고. 애들이 수학여행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뭘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나요? 야, 네가 네 여자친구랑 둘이 여행을 가다가 앞에 있는 트럭을 전속력으로 들이받고 죽었어. 그런데 경찰이 이 자동차를 뜯어보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잘려져 있었어. 이거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살인사건이야. 살인사건이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 사건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인재라고. 그러면 어떤 개씨발놈들이 그 일을 저질렀는지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네가 죽으면, 네가 그렇게 퍽치기를 당하든 그런 이상한 살인사건을 당해서 죽으면 놀러가다 죽은 건데요 뭐 라고 해줄게. 됐지? 꺼져. 저것들은요, 예, 저것들은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차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제조사 문제야. 그지? 기승전 꺼져. 잠깐만. 멘트가 똑같네. 그쵸. 멘트가 똑같지. 당연히 멘트가 똑같아야지. 같은 범죄인데. 세월호는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이야. 근데 봐봐. 세월호 진상규명을 안 하고 어떤 책임자도 처벌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지진 대응 매뉴얼이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야. 지진 대응 매뉴얼이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진 대응 매뉴얼이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니까? 이게 무슨 지진 대응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영화 터널이요. 가장 짧은 기간 안에 750만 명을 찍었대요. 그게 우리나라 영화 3위래. 우리나라 영화사상 750만 명을 보는데 걸린 시간이 3번째로 빨랐대. 그런데 다 내렸어. 왜? 그 터널에 세월호 이야기가 나온다고. 세월호랑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750만이 보고 전부 다 보고 싶어 하는데 모든 극장에서 내렸대.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진짜. 세월호가 기억난다고 다 리플을 다르니까 모든 영화관에서 내려버렸어. 정말 개자식들이죠. 개젖을 빨아야 돼. 개젖을. 지금도 봐봐. 우리들 지진 나면 그 지진 현장에서 막 그 생존자를 구해내는 감동 스토리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돼. 내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지금 대형 지진이 일어나서 만약에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가족들이 죽거나 다치고 내가 죽어도 우리 언론에서는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방송하고 있을 거라고. 재난 문자 하나 못 받고 죽은, 아무런 지진 대응책 하나 교육 못 받고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일본은 지진 발생 10분 전에 문자가 온대요. 지금 큰 지진이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 없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지진이 원래 저 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지진대를 계속 관찰하는 거야. 지진파를.
그래서 이게 이거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10분 전에 예보가 간다는 거야. 조심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진 설계 규정도 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 어저께 열받은 게 애들 지진 났는데 자습해라. 그런데 그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었대. 애들더러 가만히 앉아 자습하라 그랬는데 애들이 그 말 안 듣고 뛰어나가 버린 거야. 고등학생들이. 야자하다가 뛰어나갔는데 그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었대. 이번 지진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예. 강진에도 학교는 가만히 있으라. 학생들은 무시하고 뛰어나와. 기사 있어요. 찾아보세요. 지진이 무슨 대수냐. 역대급 강진에도 야자 강요. 이게 그런 기사들이야. 지금 사상 최대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습하라 그랬다니까. 공부하라고. 2명 죽지 않았어요. 2명이 부상당했어요. 예. 2명이 부상을 당했지 죽은 거 아니야. 예. 그 죽은 사람은 열차 사고로 죽은 거고, 예. 열차 사고로 죽은 거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 없어. 지진으로는 2명이 다치기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김천에서 2명의 그 선로 수리공들이 죽은 거야. 2명은 다치고 2명이 죽은 거야. 그 얘기는 다른 얘기야. 좌우지간 그 얘기도 연관되어 있다. 그 얘기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죽은 그 김천 사고는 뭐냐? 여러분 그거 알죠? 이명박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만. 이명박 때 선로 수리공들을 잘랐어. 선로 수리공들을 대거 인원을 감축한 거야.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철도 수리공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몰려다닌다고. 그런데 철도 수리공들이 뭐 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망치로 그러니까 렌치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팅팅 두들기고 다녀. 근데 그 두들기는 게 검진이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땅땅 두들기면 소리를 듣고 나사가 풀렸구나 안 돼. 그렇잖아. 여러분들 나사 풀린 거 두들겨봐. 소리가 달라. 그래서 소리가 청명하면 넘어가고 띠리릭 소리가 나면 이 사람들이 나사를 조인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고수는 그냥 가. 그러면 그 옆에 부사수가 쪼이는 거야. 두들기는 거야. 부사수가 두들기고 야 조여. 그럼 그 밑에 있는 애가 조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3인 1조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 철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했던 거야. 그런데 앞에 간 2사람은 놀고 먹는다고 자른 거야. 왜? 경험이 많고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나사를 조일 줄밖에 모르던 애는 전부 다 조여야 돼. 조여야 되는데 기차는 출발해야 돼. 그래서 선로 수리공들이 전문직, 그러니까 원래 고수들, 진짜 수리 전문가들이 다 잘려나간 거야. 그리고 수리 인력이 감축이 되는 바람에 수리 전문가들이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업무 지시를 내려도 그 업무를 감수할 만한 능력자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오늘 4명이 저기 일을 하다가 KTX에 치여 죽은 거야. 이건 뭐냐? 중앙관제실하고 여기 현장에 있는 현장 직원들하고 연결이 안 됐단 얘기야.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아마 비정규직일걸? 맞아, 확실해. 이 4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야. 용역업체 소속이라 그 용역업체는 용역회사에서 지시를 받아. 철도공사는 용역회사에다 지시를 주고. 근데 용역회사를 움직이는 새끼들은 원래 임명에 관심이 없어. 여기서 돈 받아서 지네가 중간에 슈킹하고 얘네들한테 조금 주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죽는 거야. 이게 서울 지하철 사고도 마찬가지고 철도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슈킹해 먹는 새끼들 때문에, 중간에 돈을 빼돌리는 새끼들 때문에 진짜 기술자들이 모자라고 과로에 시달리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시를 어기고 작업하다 죽었다고. 김천 철도 사고를 철도 승무원, 철도 수리공 사고를 지시를 어기고 작업하다가 죽었다고 그러고 지금 보도했다니까?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는 현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폭염에 그 더운데 에어컨 전기요금 누진제 그것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었잖아. 우리 아는 어른들 여러 분 돌아가셨어요. 지난 여름에 초상 많이 나지 않았어? 노인분들 많이 돌아가셨어. 더위 때문이야. 노인분들이 겨울에 많이 돌아가시고 여름에 많이 돌아가셔요. 강추위에 피부가 이게 혈관 안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여름에 더위 때문에 혈관 늘어져서 돌아가신 분들 많아.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아까웠고 에어컨 못 틀고 생으로 버티다가 가난한 노인분들 많이 돌아가셨어. 재난이야.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대피 요령은 아무것도 없어.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어. 지진이 7시 44분에 처음 발생하고 8시 30 몇 분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상 최대 지진이 일어났는데 국민안전처의 보고는 10시 넘어서 이루어졌어. 2시간 지나서. 사상 최대 지진이 일어나고 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처음으로 국민 보고 현상이 일어나서 보고를 했어. 금요일날 사상 최대 핵실험을 했는데 NSC 모이는데 2시간 걸렸잖아. 사상 최대 지진이 일어났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대국민 보고를 2시간 넘어서 했어. 박근혜 정부의 무능의 끝이 어디냐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의 끝이 어디냐고. 말로는 전쟁 위험. 노무현 대통령 때 김선일 하나 죽었다고.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서 치가 떨린다더니 지금 수백 명이 죽어갔어요. 해병대 캠프에서 20여 명, 마우나 리조트에서 100여 명, 그리고 세월호에서 304명, 메르스로 150 몇 명, 그 다음에 환풍기 참사로 10여 명, 그리고 무수히 죽어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박근혜는 자기 잘못이 아니래. 내가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어이, 누구야? 나한테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얘기한 거. 나한테 지금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얘기한 거 누구야? 캡처 떠갖고 올려주세요. 예. 야, 나는 감옥을 가도 사실 적시죄로 갔어. 나는 감옥을 가도 죄명이 뭔지 알아?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야. 그냥 나불대지만 말고 누구야? 누가 나불댔어? 누가 채팅창에서 싸우랬어? 매니저님 찾아갖고 얘구나. 아까 봤는데? 허위사실 유포죄 합법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거 하나 모르는 멍청한 애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있네. 허위사실 유포죄가 합법으로 언제 바뀌었어? 허위사실 유포죄가, 자 여러분 이거요, 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뭐라고? 합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짓말 했죠? 예. 검찰에 넘깁시다. 예. 검찰에 넘깁시다. 신고하라고? 알았어. 명예훼손죄 너도 같이 신고해줄게. 예. 나는 감옥을 가더라도, 예. 아니, 무슨 허위사실 유포죄가 합법이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아. 개소리야. 큰일 나. 예. 자, 지금 상황은요. 근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참 박근혜는 운이 다 했어. 박근혜 운이 다 했다고. 박근혜가 지금 지난 사드 배치 때부터 7월 달부터 사드 배치해갖고 전세를 공안몰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김종인 늙은이가 싹 피해갔잖아. 공안몰이를 싹 피해가는 바람에
그걸 지금 2달을 끌려왔어. 그러다가 박근혜가 드디어 9월 9일에 북한의 핵실험을 근거로 해서 다시 공안몰이를 시작했는데 지진이 났네. 그지? 지진이 났는데 이게 공안몰이가 안 먹히는 거야. NSC 2시간 늦었다. 모른 척 쇼한 건지 진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 늦게 NSC 소집됐다. 그러더니만 지진이 나서 온 국민이 벌벌 떨었는데 2시간 뒤에나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보고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지금 박근혜가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박근혜 운이 다 했다니까. 하늘이 노한 거야. 하늘이 노한 거야. 예. 자,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뭐가 있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그러니까 대한민국 NSC 지난 금요일 날부터 주말 내내 얼마나 빨갱이몰이를 많이 했냐고. 그런데 그 NSC가 11명이 구성이 된대요. 대통령 빼고 10명이야.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이 군대를 안 가거나 단기 사병이래. 10명 중에 절반이 병장 출신이 아니라네. 예, 현역 이하래. 2명은 면제고 3명이 단기 사병이고 미필 정부야. 국가안보 맡은 NSC 절반이 군면제 단기 복무자. 자, 못 믿겠죠 또. 그게 우리가 또 이제 증거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국가안보를 맡은 NSC 절반이 군면제 단기 복무자. 아유, 얘네들은 어떻게 그냥 일관돼. 정말 일관되게 무능하고 일관되게 못돼 처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북한을 선제 공격해? 너네 총은 잡을 줄 아냐? 지금 너네 군 면제랑 단기 복무 애들 모여갖고 그거 이병 홍문정 뭐 이런 애들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선제 공격하자 그러는 거지. 야, 이병, 너 총은 잡을 줄 아냐? 면제, 너 총은 잡을 줄 알아? 너 전투 용어는 알아들어? 니들이 뭘 안다고 선제 공격이야? 하나의 모자란 새끼들 진짜. 자, 그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냥 그 지난 주간 내내 핵무장을 해야 된다. NPT를 탈퇴하고,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지랄 연병 난리가 났어. 그거 왜 저기 있잖아. 새 쫓는 방위, 공군방위 원유철. 그런데 이 국제사회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 폭격기죠. B-1B가 오늘 한반도로 출동할 예정이고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추가 제재를 위한 새 결의안 추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대북 제재를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 방향이 맞는 거냐? 의문도 동시에 나옵니다. 자, 현재 유엔의 움직임은 어떤지 오준 유엔 대사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오준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5차 핵실험, 유엔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건 이제 10년 전에 첫 핵실험을 하고 나서부터 거의 정확하게 3년에 한 번씩 핵실험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8개월 만에, 지난번 핵실험에서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한 걸로 보이고 예. 또 그러한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황당하다, 유엔의 반응은. 그래서 지금 추가 대북 제재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추가 대북 제재 논의를 시작했죠. 예.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예. 안보리 결의 2270호 사실 그 제재 결의도 유엔이 여태까지 채택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채택한 제재 결의보다도 물론 가장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제재 중에 하나에 꼽히는 결의인데요. 그랬었죠. 지난번 결의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논란 끝에 빠졌던 게 뭐냐면 원유 송출 금지, 또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그리고 생계 유지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은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열어뒀었어요. 이번엔 그런 제한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것이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보면 그렇게 강력하다는 제재를 했는데도 북한은 8개월 만에 또 핵실험. 이게 과연 이런 식의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거냐,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국가에게는 오래 버티지 못해야 맞는 정도의 제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북한이 워낙 대외 관계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원래가 닫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재가 생각만큼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건 지난번에 빠졌던 그 북한이 원유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비행기를 띄우든 공장을 돌리든 간에 원유는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 그 출입을 제한시켜버리는 거. 이게 그냥 가장 아픈 게 될까요? 그나마 타격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타격이 되죠. 원유가 없으면 자동차도 다닐 수 없고 예. 모든 경제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초강경 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제재를 가하든 결국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러시아, 중국이 다 굉장히 맞득치 않게 시간 끌다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 어떤 나라가 보든 간에 북한이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볼 때는 현재 국제적인 그런 핵 비확산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그 도전에서 그것을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저는 중국, 러시아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 러시아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고려들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민생까지도 말하자면 해쳐가지고 북한 체제가 지나치게 약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다른 고려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죠. 과거에 이 핵 실험을 했을 때 협상을 보면요, 그렇게 협상이 그렇게 금방 된 적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다는 항상 끌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일 거다. 예,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더 강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측이 있다. 이 말씀 드렸고 또 한 축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이제 차라리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채찍만 계속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라리 당근을 줘서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 대사님. 그런 논의는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이 문제됐던 그런 초기, 처음 한 10년 정도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서는, 특히 금년에 와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당근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냐. 그런 생각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당근과 채찍, 당근도 써보고 채찍도 가해봤는데 지금 상황은 당근 주면서 이럴 상황은 넘어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는 예, 예. 이게 무슨 협상에 그런 걸 바게닝 칩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이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채찍을 가하게 되면은 지금 이 저 핵으로 정말 뭔가 일을 저질러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최대 피해자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제사회, 특히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가 전체가 단합해서 하는 이 압박,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압박은 국제사회가 같이 합니다만 결국 이제 북한이 터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남한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좀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는 예. 북한이 뭐 실험이 됐든 미사일 발사가 됐든 그렇게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예. 어떤 사람도 대화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우리도 핵을 갖자. 이른바 핵무장론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그런 실전 핵 능력을 가지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방어 능력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현재 여러 가지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지금 유엔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가 되고 있는데 도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을 하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전하자라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익힐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겠죠.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이유가 있다 하고 한 20, 30나라 정도가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앞부분보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원유철과 새누리당이 전략적 핵무기 뭐 김종인도 그 얘기를 했다는데 전략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다른 말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처럼 고립 섬멸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다른 나라가 볼 때 북한을 지금 다 같이 온 세계가 북한을 고립 섬멸시키자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북한처럼 죽이려고 한다고. 이 무식한 것들아. 그 다음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디언지 대북 이제 가디언지가 이제 영국 신문인데요. 예. 가디언지 대북 제재 노골적인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교류를 나서라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예. 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서방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지가 그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이라며 이를 그만 끝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9일자 사이먼 젠킨스의 어쩌고 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의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경제 봉쇄는 역효과를 낳았다. 따돌림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교역과 문화 교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강경책만 쓸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란 얘기죠. 가디언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경제 체제가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한다며 경제 제재가 경제를 이렇게 옥죄는 것이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한다며 서방 세계가 북한 제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지만 92년부터 시행된 대북 제재는 이후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진 제재가 목표로 삼았던 고성능 무기 보유 억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개발을 앞당기는 등 정반대 행동으로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게 뉴스 프로라고 외신을 번역하는 데에서 올라온 거라서 이렇게 약간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네요. 이 논평은 포위 경제는 단순히 교역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정치 담화를 시작한 데 중요한 문화 및 상업적 교류까지 방해한다며 북한과 시리아에서처럼 포위 경제가 정권의 강력한 동맹국에 의해 무력화되면 그것들은 무의미해지며 제재만으로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극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노골적으로 실패해왔다고 단정지으며 이상적인 대안은 북한 개발을 위해 활발한 교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언젠가는 동독처럼 남북이 통일할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교류 촉진을 주장했다. 제재하에서 교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제재를 끝낸다고 지금보다 더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교류를 확대하고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전 세계 서방 언론들이 앞다투어 대북 제재가 실패했음을 알리며 교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만이 북한의 심장부 초토화하니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니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어서 박근혜 외교 안보 라인에 심각한 인식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영국의 가디언지 원문이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경제 제재하는 게 북한이 핵무장하는 걸 막지 못했다. 팩트예요, 아니에요? 이제까지 북한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경제 제재를 해왔어.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그런데 핵무장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핵미사일을 쐈다 안 쐈다? 지금 핵미사일 따로 발사해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핵을 갖게 됐다. 그러면 뭐야? 8년 동안의 경제 제재는 실패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서방 언론이 나서서 북한이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풀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배경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봐봐요. 만약에 북한이 그래.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또라이들이 핵무장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만 그러겠어? 두테르테 핵무장 하겠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에르도안 핵무장 하겠다고 그러겠죠? 전 세계에 핵이 없는 나라들이 우리도 가질래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가 핵 안보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핵무장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북한을 진정시켜야 되고, 북한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류를 해줘야 된다. 경제 봉쇄를 풀어야 된다. 경제 봉쇄를 풀어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자는, 우리나라 핵 만들면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나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나선 거야. 옛날부터 그 햇볕 정책이 그런 목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전쟁 공포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데,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은요,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은 북한에 똑같이 미친 3대가 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전쟁에 대해서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다시 한반도 리스크, 전쟁 위험성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그 전쟁 위험성은 고스란히 뭘로 결론 내렸어? 경제 위기. 박근혜 이명박의 이 한반도 전쟁 공포파리가 결론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결론 난 거야. 노무현 때보다 지금 국민들 더 가난해졌어요. 노무현 때요, 자영업자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때 다 사장님 소리 듣고요, 웬만한 식당 주인들이 제일 비싼 체어맨이나 에쿠스 타고, 그리고 골프 치러 다녔어. 큰 식당 사장들이. 그때는 이렇게 외제차가 많진 않았어요. 이명박 들어서 많아진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그 사장님들 다 망했어. 그 사장님들 다 망하고 그 학원도 다 망했어. 학원들도 다 망하고 그 잘 나가던 그 대형차 타던 사장님들 어떤 사람은 배달해. 왜 갑자기 망했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이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걸 이명박 정부 때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야, 이 골목이 돈 좀 되는구나.
그래서 대기업을 진출시킨 거야. 원래 이제 노무현 때까지는 골목 시장이나 그 중소기업을 지키는 규정이 있었어. 규제가. 그래서 그 중소기업 전문 분야가 있는 거야. 두부라든가 대기업이 진출 못하는 그 경제 분야를 정해주고 있었어. 그리고 골목 시장으로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이명박이 없애버린 거예요. 대기업의 골목 시장 진출을 막지 않았어. 그래서 식당들도 전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전부 다 슈퍼가 없어지고, 다 무슨 대기업 편의점들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게 이명박 때 법을 바꿔서 그래. 그래서 이명박 때 계속 나왔던 게, 그 규제 완화시키면 안 된다. 골목 상권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웃기는 건 뭐냐? 노무현 때요. 그 자영업자들이 이명박 찍어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 회사원들은 국민연금 내기 싫어가지고 국민연금 반대 운동하느라고 다 같이 복사해서 날르고 자영업자들이 노무현 무식한 새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욕하고 이명박이 돼야 집값 오르고 부자 된다고 그 자영업자들이 이명박 찍었어. 그 노무현을 찍었던 회사원들이 국민연금 안 낸다 이렇게 바람 들어가지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찍어주고 그리고 노무현을 배신했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이명박이 그리고 노무현 때는요 청년들도 잘 살았어요. 그때 청년들이 그 인터넷 쇼핑몰 운영해가지고 대박난 애들이 많았어. 2007년까지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 그래갖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해서 대박친 애들이 되게 많았다니까. 걔네들이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 됐어요. 한 달 수익이. 그런데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 되자마자 인터넷 쇼핑몰에다가 세금을 때려 매긴 거야. 어떻게 때려 매겼냐? 모든 돈을 중간에 은행에다가 소비자는 내라. 그러면서 벽돌을 받았다. 그때가 그때야. 쇼핑몰로 뭘 주문하면 벽돌이 온다. 그러니까 돈을 일단 은행에다 소비자는 내라. 그러면 누구한테 상인한테 물건을 제대로 받으면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이 얘한테 가게끔 지불 유예 제도를 준 거야. 그게 이명박이 만든 거야. 안전구매. 그 지불 유예 제도로 쇼핑몰의 모든 소득이 파악이 된 거야. 그걸로 세금을 때려 매긴 거야. 그래서 쇼핑몰들이 다 망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슨 뭐 옥션이니 무슨 뭐 네이버 쇼핑몰 뭐 이런 데로 전부 다 대기업이 잡아먹은 거야. 그때 노무현 때까지는 옥션이 쪽도 못 썼어. 예. 그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작은 쇼핑몰들이 물건을 대면서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가 된 거야. 그 쇼핑몰에도 돈을 못 받게 된 거지. 쿠팡처럼.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경제를 망친 게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만한데 대기업 진출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 세금을 매겼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캠핑장에다 세금 매기고 그 고물상에다 세금 매기고 옛날에 고물도 돈이 됐어요. 고물 장사도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고물 장사들이 돈 많이 번다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노인들이 파지 주워다 팔아서 먹고 살던 거 그게 끝났어. 세금을 노인들한테 내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파지 값을 너무 못 받으니까 더 이상 파지를 주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구걸하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가요 지난 한 해 동안 20조 원을 더 상반기에 세금을 20조 원을 더 걷었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지난 봄에 세무신고를 했잖아. 세무신고를 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을 2천만 원을 자영업자가 2천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나간 돈이 1,800만 원이야. 실제로 번 돈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1,800만 원을 비용으로 썼다라고 이제 회계사무소에 신고를 하잖아. 회계사무소에 자료를 갖다 주잖아. 그럼 회계사무소에서 뭐라 그러냐? 이러면 조사 나와요. 세무조사 나와요. 그래. 뭐냐? 기준을 정해준 거야, 박근혜가. 어떤 기준?
보통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비용이 1200, 1300 들더라. 그런데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책정한 애들은 세무조사 때리겠다 선언을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1800만 원이 들었는데 세무조사를 받으면 회사가 망하니까, 망할까봐 1300만 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은 200인데 800만 원을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세무사들한테 물어봐. 세무사들한테 물어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지난 봄에, 작년부터. 그래서 지난 봄에 세금이 6개월 동안 20조 원이 더 들어온 거야. 이번 추석 명절 때 할 얘기 많으시죠? 예. 이번 추석 명절 때 할 얘기 많으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 간토하고 관동. 그게 무슨 얘기였냐? 관동이 일본어로 간토래요. 관동 대지진이 간토 대지진이래. 예. 관동 대지진이 간토 대지진이래. 관동하고 간토가 같은 말이고, 예. 근데 그 관동 대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간도가 토벌됐어. 시점상. 간도에서 민족운동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기지가 다 털렸어. 시점상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서 일본군들이 분노해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 하면 관동 대지진이 일본의 간토 지방이었대. 일본의 관동 지방, 간토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 굉장히 많이 일본인들이 죽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탄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 일본에 들어와 있는 한국인들 다 죽인 거야. 일본에 잡혀와 있던 한국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한국인을 말살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벌어지면서 간도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지들을 다 토벌한 거야. 예. 그래서 관동 대지진은 간토 대지진이고, 간토 대지진 이후에 간도 지방의 독립운동 부대들을 다 쳤다고. 다 치고, 근데 간도 지방이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섞여 살았는데 중국인이 더 많았어.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중국인들이. 응. 예. 간도 대학살이 1920년이고 관동 대지진은 23년? 그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 간도 지방의 대학살은 1920년, 그 청산리 전투, 그 뒤에 청산리 봉오동 전투 때문에 간도 대학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선인 대학살 관동 대지진은 23년이고, 그럼 내가 그 시점을 비슷하게 봐가지고, 비슷하게 봐가지고 내가 연결해서 잘못 알았나 보다. 죄송해요. 바로 잡을게요. 간도 대학살은 간도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다 친 건 그때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 일본인이 그냥 청산리 전투 때문이 아니라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 내가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사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그렇게 일본인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었어. 우리가 볼 때는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큰 거였지만 그때 뭔가 일본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일본인들이 분노하면서 그래서 간도 대학살을 진행을 해. 근데 나는 그게 관동 대학살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리고 23년도에 관동 대지진으로 관동 대지진이 간토 대지진이고, 그때 또 한국인이 엄청 많이 죽은 거고, 그 간도 대학살이요,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보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전에 일본 내부에서 일본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을 그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로 핑계를 삼아가지고 간도를 다 쓸어버렸다.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요 사건하고, 그러니까 간도 대학살 전에 있었던 일본 내부 사건하고 관동 대지진이라고 헷갈린 거야. 그리고 시간이 2년 사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사건인 줄 내가 막 자료를 빨리 보다 보니까 착각했었나 봐. 가르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920년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그 3.1운동 이후에
1920년 되면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우리 간도지방에 각종 임시정부가 나와. 각종 독립운동 기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때야. 그리고 3.1운동으로 완전히 그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돼. 3.1운동으로 일본이 되게 당황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910년부터 19년까지 무조건 두들겨 패서 조선인의 길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 그게 1년을 가요. 20년까지. 그래서 그 20년까지 3.1운동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1920년에 간도 대학살을 하기 전에 하여튼 주재소를 막 털어. 3.1운동이 1년이 된 다음에 농민군들이 막 조직을 만들어갖고 주재소를 털었어. 일본의 주재소를 털고 무장항쟁을 시작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여튼 무슨 군부에 문제가 생겨. 그런데 그 20년 3.1운동 이후에 일본 간도지방에 일본이란다. 간도지방 옛 만주지방에 모여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일으키는 거지. 1920년대에. 그때 그 청산리 전투인가가 김일성인가? 하여튼 전쟁 2개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 공을 세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전투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일본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 일본군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그게 게릴라전의 승리였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김일성을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김일성 사진을 찍고 김일성 장군 대승했다고 일면으로 나왔어. 그때 청산리 봉오동 전투 중에 김일성이 하여튼 주도한 전투가 있었고 그걸 동아일보에서 일면에다 다룬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동아일보에서 그 일면 김일성의 그 전쟁 승리를 전했던 그 기사 그거 일면을 황금으로 만들어갖고 1920년에 사진 동판이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거야. 신문 동판이. 그 판본이 보관되어 있었으니까 그 판본을 금동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김정일한테 선물했어. 동아일보에서. 김일성이 93년인가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 2002년에 막 교류하고 그럴 때 2000년에 6.15 선언을 하고 그래갖고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많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이나 언론들이 북한을 방문해요. 그때 이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1920년에 김일성이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 둘 중에 하나에서 대승을 이루었다. 그거를 일면 동판에다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김정일에게 선물을 했어. 그게 지금 김일성 별장에 보관되어 있죠. 그게 하여튼 청산리 봉오동 그 시절이야. 왜냐하면 김일성이 뜨는 게 20년대야. 김일성이 뜨는 게 20년대고 그래서 23년경부터 그 하여튼 소련에 줄을 닫고 이런 얘기가 나와. 하여튼 그래서 김일성이 독립운동했다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나와. 36년은 아닐 거야. 36년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 게 왜냐하면 동아일보라서 되나? 김일성은 36년? 그럼 동아일보 맞겠다. 또 틀렸어. 미안해. 내가 다 잊어버렸어. 미안해. 김일성이 36년 보천보 전투면 그럼 청산리 봉오동은 누구였지? 미안해요. 김일성은 36년 보천보 전투. 미안해요. 그것도 뭐랑 헷갈렸냐면 조선일보랑 헷갈린 거야. 오늘 왜 이러냐. 방송 접어야 되겠다. 다시 정리할게. 1920년에 청산리 봉오동 전투. 그게 게릴라전의 승리였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간도에서 참변을 일으킨 건 일본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본인들의 단결이 필요했고 그때 만주군인가? 그때 만주군을 만든다 그랬나 보다. 내가 확인할게. 그래서 좌우지간 간도 참변이 20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이고 그리고 이제 관동 대지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일성 얘기는 1930년대에 동아일보는 민족신문이었대.
36년까지는 동아일보가 민족신문이었는데 조선일보가 부도가 나는 거야. 조선일보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부도난 조선일보가 방사장 일가로 넘어가는 거야. 조선일보가 부도난 방사장에게 넘어가서 원래 조선일보가 민족신문이었는데 방사장 일가가 부도난 신문을 사는 바람에 그때부터 친일신문으로 간다. 원래 그러니까 왜 방상훈이가 독립운동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 사장이 그거 헷갈렸어. 조선일보 사장은 그러니까 방씨 일가는 독립운동한 적이 없다. 왜냐? 1920년대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들어져. 그래서 헷갈렸구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920년대에 만들어져. 그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는 민족 언론을 금지시켰어. 1910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신문이 사라져.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조선 신문을 허락을 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아일보, 조선일보였어. 그래서 처음에는 민족신문으로 시작을 한 거야. 민족신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먼저 조선일보가 망해. 부도가 나. 그 부도가 난 게 30년대 후반이야. 30년대 후반에 조선일보가 부도가 난 걸 방사장이 이상한 사업하고 있던 사람인데 질 낮은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조선일보 인수를 해. 근데 38년부터가 병참 기지화 정책.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조선일보가 친일 앞잡이 신문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동아일보가 민족신문으로서 20년대부터 막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했어.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 전쟁이었고 나는 그래서 이제 청산리 봉오동 전투랑 헷갈린 거야. 그래서 김일성을 전했고 그 김일성 전투를 동판으로 만들어다가 선물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동아일보일 거야 그럼. 조선일보 아니고. 그죠? 동아일보가 그렇게 이제 김일성 동판을 갖다 바치면서 그게 보천보 전투? 그게 36년이에요? 내가 연도는 모르겠다. 하여튼 청산리 봉오동 보천보 전투 그게 이제 북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였어. 왜냐하면 이제 그때 3.1운동으로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가 계속해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로 진격하겠다. 한반도로 넘어오겠다는 전쟁을 계속 그러니까는 1908년부터 그게 시작이 돼.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작전이라 그래갖고 조선으로 넘어오겠다. 독립군이 넘어오겠다는 전투를 계속해. 그래서 20년에도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있고 보천보 전투를 그래서 내가 20년대로 기억했나봐. 그런 전투들이 막 있으면서 김일성이 독립운동가로 유명했어. 우리나라 언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김일성을 그래서 막 그 동아일보가 세워줬잖아. 근데 이제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내가 처음 들었어.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거든. 우리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김일성이 독립운동한다는 얘기를 대학 가서 처음 들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옛날에 독립운동에서 유명한 김일성은 지금 김일성이 아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 독립운동했던 김일성은 다른 사람이고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가 독립운동한 김일성이라고 뻥을 친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 그런데 누가 증명했어? 동아일보가 김정일한테 김일성 동판을 선물하는 바람에 그 오랜 논쟁이 끝난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원래 김일성이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는 유명한 독립군으로 유명했다는 거야, 김일성이. 근데 그 김일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원래 김일성은 김성주였고 김일성은 따로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80년대 듣고 자랐단 말이야. 대학을 갔는데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래요. 이랬어. 그게 내가 그래서 89년도부터 선배들을 불신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동아일보 황금동판이 선물되면서 그게 진짜 김일성이라는 게 인증이 된 거야. 죽은 김일성. 원래 김일성도 처음에는 그렇게 미친놈이 아니었어. 원래 김일성이 독립운동하고 나름 꽤 괜찮았었대요. 근데 김일성이 변절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제 1945년에 소련이 데리고 오잖아. 미군은 이승만을 데려오고 소련은 김일성을 데려온 거야.
근데 처음부터 소련은 김일성한테 전권을 주지 않았대. 그래갖고 북한에 여러 세력이 난립했다는 거야. 김일성이 일당 1인자가 아니었대. 그런데 50년대부터, 그러니까 50년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자기 중심 체제를 만든 거야. 그래서 53년부터 70년까지 정적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야.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갖고 70년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무슨 주체사상? 사회주의 체제인가 주체체제가 뭔 체제가 완성되는 때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한의 박정희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1970년대에 작정을 해. 우리가 영구 독재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72년도에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 그런 다음에 74년, 그리고 나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 그래서 김일성이 대빵이고, 김정일이가 무슨 지도자고 이런 수령체제를 만드는 게 사회주의 헌법인데, 그게 김일성이 70년대부터 한 거야.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7.4남북 공동성명 한 다음에 무슨 헌법? 유신헌법.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74년부터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70년대가 남북한의 독재체제가 완성되는 체제인데 김일성은 총 맞아 죽질 않고 박정희만 총 맞아 죽어서 그나마 우리가 기회가 왔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그 짓을 한 거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망가뜨렸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전두환 8년 이후에 87년 60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의 군부 독재를 끝내고 그 민주헌법을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민주헌법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6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6명의 대통령 과정에서 노태우가 그 6명 중에 가장 그 경제민주화에 애썼어. 믿어지지 않죠? 노태우가 경제민주화에 가장 애썼어. 그리고 북방외교가 가장 활발했고 그리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가장 진일보시킨 것도 노태우였어. 웃기죠? 예. 노태우가,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잖아. 그래서 그때 이 노태우가 외교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 전두환은 완전히 군부 독재 정권이었고 막 고문해서 죽였잖아. 근데 노태우 때부터 고문이 금지돼. 노태우 정권부터 고문이 금지돼요. 그 87년 60항쟁으로 그 헌법이 바뀌면서 고문이 중지가 돼서 신체적인 고문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증거 중심주의가 채택이 되고 그래서 노태우 때는 고문을 안 해. 대신 잠을 안 재웠어. 그러니까 노태우 이전에 전두환 때까지는 두들겨 패고 막 그 감옥에 잡아다가 그 안기부에 끌고 가서 막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잖아. 근데 노태우가 되면서 87년 민주헌법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신체적인 고문이 안 되게 돼요. 예. 신체적인 고문이 중단되는 거야. 왜냐? 증거 중심주의가 채택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노태우 때 나도 잡혀가 봤는데 그 물고문, 전기고문 이런 게 안 되고 잠 안 자는 고문. 그러니까 그 노태우 때는 신체적인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했어. 그리고 계속 못 자게. 왜냐하면 그 전에 전두환 때 김근태 의원이 고문을 당해서 왜 웃어요? 예. 나도 잡혀가 봤어. 나도 잡혀가 봤는데 그 전두환 때는 김근태 의원이 잡혀가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20몇 개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잖아. 근데 노태우 때부터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못했어. 왜냐하면 물고문, 전기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으면 그 자백으로 공산당이라고 몰아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증거를 모았어야 돼. 그래서 증거 조작이 나와. 그때부터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게 된 거야. 87년에 만든 헌법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반파된 잠수함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명단이 나온다든가. 반파된 잠수함 안에서 간첩은 없는데 무슨 조직 명단이 나와. 그러면 조직 명단을 가지고
처벌하고 막 그랬었어. 예. 이거 다 역사적 사실이야. 이게 내가 지금 치우쳐 보이는 건 니네가 그만큼 몰랐기 때문이야. 이런 걸 왜 보고 있냐고? 그럼 너는 왜 봐? 너는 왜 봐? 그 보고 싶지 않으면 꺼지면 되지. 왜 보고 싶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작을 했어. 그러니까 노태우 때는 간첩 사건은 별로 없고 뭐가 있었냐 하면 조직 사건. 노태우 때는 조직 사건이 있어. 그 조직 사건들이 뭐냐 하면 무슨 조직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의 강령 서류가 발견돼. 그리고 명단이 발견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네가 만약에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 밝혀지면 지금 얘 나한테 욕한 거냐? 밝혀지면 다 죽어. 그럼 너 같으면 그거 실명으로 적겠냐 안 적겠냐? 그래서 노태우 때 유명했던 말이 프락치란 말이야. 그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이 비밀 조직이 구성만 되면 구성원이라고 알려지면 다 죽어. 근데 거기다 명단에 이름을 적겠냐 안 적겠냐? 안 적지. 근데 명단이 발견돼. 명단이 발견돼. 그리고 이제 막 강기훈 씨가 그때 막 그 뭐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막 우겨. 그래갖고 그 증거를 막 우리가 필적 전문가, 세계적인 필적 전문가들한테 필적이 다르다라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자기네들이 막 아무한테나 받은 이게 동일인의 필적이다라는 그 감정서를 들이밀어. 그래서 막 유죄를 만들었어. 노태우 때는 그래서 물고문, 전기고문은 안 했어요. 물어봐봐. 왜냐하면 그게 헌법에 그 증거가 없으면 자백은 인정하지 않는 증거 중심주의가 채택이 돼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노태우 때는 조직 사건이 터지는데 그 조직 사건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거지.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잡히면 죽는 조직에 이름을 적어 놓겠어. 안 그래? 그래갖고 노무현 때, 그러니까 노태우 때 그렇게 조직 사건으로 많이 잡혀갔어. 그래도 그게 옛날처럼 고문해갖고 간첩을 만들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김영삼 때부터는 김영삼이 뭘 바꿨어? 안기부를 바꿔.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꿔요. 이름을.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고, 왜냐하면 김영삼도 자기가 민주화 운동으로 박정희 전두한테 당했다. 그래서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는데 그때 김영삼 때 민간 사찰을 했어. 국정원이.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해가지고 그 민간 사찰한 거를 김영삼 때 민간 사찰한 건데 그걸 김대중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 김대중한테 사과하라고 그래갖고 김대중이 국가정보원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김영삼 때 이름은 바뀌고 국가정보원법이 만들어지는 게 김대중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일체 민간인을, 내국인을 사찰할 수 없다는 법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야. 삼천교육 때는 전두환 때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이 김대중 때 나오더라고. 나는 김영삼이 만든 줄 알았더니 김영삼 때 안기부가 이름을 바꿨고 그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이 김대중 때 만들어져. 김대중 때 그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노무현 때 강화되든 개정되든가 그래.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이 내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게 그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명박이 원래로 돌리는 거야. 원세훈 시켜가지고 국정원 직원들한테 악플 달게 시키고. 그래서 그 악플 달던 놈이 망치 부인한테 악플 달았다 잡힌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국정원 정직원 좌익 교수를 감옥에 실형을 선고하게 했잖아. 2번에 걸쳐서 실형 선고를 받아냈어. 유죄 판결. 그래서 걔가 잘린 거야. 근데 망치 부인은 이 좌익 교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 댓글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 다 잘라라. 그게 내 목표야.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 민간 사찰도 금지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명박 때 그 민간 사찰이 부활되는 거야. 민간 사찰이 부활되고 이명박 때 국정원이 댓글 달게 된 거고 댓글 작업을 하면서 공작을 펴게 된 거야. 그러면서 가짜 간첩 사건들이 터지고 가짜 간첩 사건이 그래도 이명박 때는 대놓고 증거를 조작하진 않았어. 중간에 흐지부지 됐던 게 증거가 모자라가지고 다 무죄 받고 끝난 건데 증거를 조작한 건 누구야? 박근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유우성이라는 간첩 사건을 만들어. 그래서 유우성 간첩 사건을 만들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증거를 조작했던 거야. 옛날에 지아버지 때는 고문만 하면 됐는데 고문이 금지된 거야. 너무 당황했겠지. 그래, 그럼 쟤를 잡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하대. 그럼 증거는 어떻게 만드냐? 중국의 공안 문서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국정원 직원이 심양으로 가서 거기서 중국 문서를, 공문서를 위조를 했어. 그래서 갖고 와서 국내에 냈네? 그러니까 유우성의 변호인이 한국 검찰이 국정원한테 받아서 낸 그 문서를 중국에다가 팩스로 보낸 거야. 야, 이거 너네가 만든 문서 맞냐? 이러고 보낸 거야. 중국이 뚜껑이 열린 거야. 그거 위조한 새끼 내놔라. 중범죄다. 중국은 그거 사형이래. 공문서 위조가 사형이래. 그래갖고 내놔라 이런 거야. 그래갖고 그 간첩 증거를 조작한 게 국정원하고 검찰이었어. 그게 밝혀진 게 1월 말이야. 2월 초였나?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밝혀진 게 1월. 그래서 간첩 증거 무죄가 2심 무죄가 나온 게 세월호 전후야. 세월호 사건 발생 전후에 며칠 사이로 그때 무죄 판결이 나. 2심 무죄가.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에 그 무죄 판결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간첩 증거 조작을 덮으려고 난 사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자, 좌우지간 지금 상황은 아주 나라꼴이 개판이야. 박근혜가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NSC 소집하는데 2시간 걸렸어. 문제는 뭐냐? NSC는 국가 비상사태에 항시 대기해야 되는 애들이야. 국가 최고 결정권자. 근데 모이는데 2시간 걸렸어. NSC 절반이 미필이거나 단기 사병이야. 한마디로 현역을 제대하지 않은 애들이 NSC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합동참모본부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있는 거야. 뭐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그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고 지도부가 합참으로 알고 있어. 맞습니까? 합동참모본부의 구성원들이 절반이 9일이 평일인데 휴무 중이었대. 지난 금요일 날이 평일이잖아. 절반이 합동참모본부 구성원의 절반이 휴무 중이었대. 그리고 NSC는 절반이 현역이 아닌 애들인데 미필이거나 현역이 아닌 애들인데 모이는 데만 2시간 걸린 거야. 그래놓고 북한으로 선제 공격을 한다, 핵무장을 한다 떠들었는데 지금 UN 대사가 핵무장 한다는 말은 국제사회에다가 도전하는 거다. 핵무장 하겠다는 얘기는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외국의 언론사들이 지금 북한을 자극하지 마라. 계속 경제제재 하는 거 나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박근혜가 공안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NSC 모이는데 2시간 걸린 것 때문에 이제 북풍파리가 안 된 거야. 그래도 이제 어저께 야3당 대표를 모아놓고 지가 안보 강의까지 하면서 밀어붙인 거야. 막 그 사드 배치 반대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인 거야. 그런데 어젯밤에 지진이 난 거야. 근데 지진이 전국이 다 알 만큼 큰 지진이 난 거야.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2시간 동안 먹통이었던 거야. 2시간 동안 먹통이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박근혜 무능의 끝은 어디냐? 너희들 무능의 끝은 어디냐? 전화도 안 돼, 홈페이지도 안 돼, 지진 대응 매뉴얼은 없어. 그러니까 지진 대응 뭐 책 방법이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진 대응 매뉴얼이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 이게요. 그래서 그 언제였니?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이런 거야. 이제까지 보면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왜 여러분 그 대구 지하철 사고 때 마지막 감동 어린 문자들 기억나죠? 엄마 사랑해 이런 문자들 그거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순식간에 죽었어 사람이. 왜냐하면 그때 내 아내가 내연제가 아니라서 순식간에 화학물질을 유포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람이 죽었거든. 그런데 그때 막 그 감동 어린 마지막 문자들 정말 감동 어린 마지막 문자를 쓸 정신이 있었겠냐고. 독가스 먹고 바로 죽었는데.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라. 이거 재난 매뉴얼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터졌을 때도 그때 막 구해내는, 근데 이건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 어느 나라나 대형 지진에서 구해낸 아이 막 이런 걸 막 포커스를 맞추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의 원인, 가령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이 많이 죽거나 다쳤어. 그러면 도대체 이 건물에 어떤 새끼가 허가를 내렸냐, 이 새끼 잡아가지고 정부한테 얼마나 돈을 매겼냐, 이거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아이가 생존돼, 아이를 끝까지 지킨 누나 이야기,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소프트해지는 거야.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건 진상규명 안 하는 거야. 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서 관심 끊고, 그리고 막 미담 찾기에 집중하는 거야. 왜냐? 이게 심리전이에요.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가령 어저께 우리 지진이 났어. 스트레스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어. 그럴 때 아름다운 이야기나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반감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반감시키는 게 그런 목적이냐? 와, 인간적이다. 그게 아니야. 책임자 처벌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 애가 살아났다는 걸로, 누군가 구조받았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책임자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그랬던 거야. 그런데 세월호만 의외였던 거지. 아이들의 시신이 떠오르고 애들의 시신이 너무나 처참했고,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이 물러서지 않고 싸웠고, 나 같은 대한 언론들이 세월호 날짜를 계속 세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그래서 쟤네가 세월호를 묻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덮으려고 그런 거지. 결국 그들의 끝이 다가오는 거야. 지금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예. 야당만 까대시네. 누가 야당만 까대? 근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어. 야당은 뭐 했나? 여러분, 박근혜가 야당 소속이에요? 박근혜의 잘못을 쭉 나열하면 경제 파탄, 민생 파탄, 그리고 외교 파탄, 오늘은 행정 안전 파탄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와가지고 야당은 뭐 했니? 박근혜는 새누리당 소속이야. 박근혜가 잘못했는데요, 꼭 야당 욕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매뉴얼이야. 쟤네 매뉴얼이야. 박근혜 비판이 세게 나오면 그때 야당 탓으로 물타기 하는 거, 그게 매뉴얼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박근혜를 막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속보를 터트리는 거, 그게 매뉴얼이었어. 언제까지? 2011년까지. 근데 우리 방송에서 2011년에 금지를 시켜. 속보 금지. 예. 주교회의,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남한은 적극 대화하라. 북핵이 핵무장이나 핵무기 배치를 정당화하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얘기가 생기냐?
가령 지금부터 뉴스를 잘 봐봐. 이제 그 미필 얘기가 나올 거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 국가 안보를 책임진 NSC의 절반이 군 면제자, 단기 복무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미필 정권이라고 막 황교안 미필 막 욕을 해. 그럼 그때 어떤 애들이 등장하냐 하면, 박근혜도 미필이다. 망치 부인도 미필이다.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냐? 물타기라는 거야. 미필 정권 얘기가 나오면 왜 여자는 군대 안 가고 남자만 군대 가냐? 요렇게 딱 물타기가 들어, 댓글로. 그게 매뉴얼이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미필 정권 비판이 나오면 여자도 군대 가라. 요게 매뉴얼로 나와. 그죠? 그런 거야. 그리고 박근혜가 잘못했으면 야당은 뭐 했냐? 그러면 그 밑에 맞아. 이럴 때 강한 야당이 필요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매뉴얼이라니까? 물타기 매뉴얼. 예. 박근혜가 잘못했으면 박근혜를 까고, 그 다음에 NSC가 무능력하면 NSC를 까야 되는데, 언제나 박근혜가 잘못한 걸 야당 탓으로. 야당은 뭐 했니? 아니, 박근혜가 야당이 만들었냐고! 이게 매뉴얼이야. 매뉴얼. 그래서요, 뭐 강한 야당 얘기하면서 또 물타기 하고, 그래서 야당 욕으로 가. 그래서 무능한 야당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새누리를 찍는다니까? 그렇게 나와. 이제 박근혜 욕을 막 해. 이명박 박근혜 욕을 막 해. 그러면 그 밑에 도대체 야당은 뭐 하냐 그래. 내 말이 어제는 야당에서 이런 짓을 했다죠? 무능한 야당. 그러면서 막 야당 욕을 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새누리를 찍어. 그게 결론이야. 10년 동안 봤다. 내가 10년 동안 봤어. 예. 얘네들이 10년 동안 했던 짓이 그런 거야. 잘못은 이명박 박근혜가 했는데, 예. 잘못은 이명박 박근혜가 했는데, 이분 말 안 통하시네. 잠깐만. 너 아까 나더러 야당만 까시네 그랬던 애 아니야? 야, 내가 언제 야당만 깠어? 내가 언제 야당만 깠어? 나더러 얘가 아까 야당만 까시네 이래. 너 여당 야당 구분 못했지? 응? 너 여당 야당 구분 못하지? 내가 오늘 야당 안 깠거든? 나는 지금 여당만 깠어. 근데 나더러 야당만 까시네. 아, 저 새끼 진짜 여당 야당 구분을 못하네. 자, 여러분, 이럴 때 같이 웃는 척 하지 말고, 여당 야당 뭘로 구분해요? 여당은 무슨 당? 대통령이 소속된 당. 지금은 새누리당이야. 야당은 무슨 당?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당.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이야. 지금은 박근혜의 잘못을 비판하니까 박근혜를 막 떠받들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금 욕먹는 순간이야. 근데 나더러 야당만 까신대. 아이, 내가 진짜. 자, 나 아직 야당 안 깠어. 그러면 망치 부인은 여당만 까나요? 아니, 야당도 까. 야당 대표를 까지. 추미애. 어제 뭐 했냐? 추미애가 대표돼 갖고 제일 먼저 한 짓이 전두환 예방하겠다. 그 다음에 막 욕먹으니까 김민석을 영입하겠다. 그 전에 박근혜더러 밥 먹자. 그 박근혜더러 밥 먹으러 가서 뭐 했어? 예. 박근혜한테 밥 먹으러 가서 나와가지고 뭐래더라? 황당하다 그랬지, 오늘도 또. 그지?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이번 어저께도 나와서 황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뭐라 그랬더라? 별로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었어. 1시간 15분 동안, 1시간 50분 동안 박근혜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떠들었다는데, 그걸 잠자코 듣고 나와가지고, 비판을 한답시고 한 게 비판이 아니야. 뭐래? 예. 여자 김한길이야. 정말 이 추미애는요,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추미애를 믿는 게 있어. 왜? 이미 추미애는 2번이나 박근혜랑 손을 잡았거든. 박근혜는 추미애를 믿고
추미애도 박근혜를 많이 안 까. 지금 박근혜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박근혜에 대한 최대 비판이 황당하다야. 황당하다. 난 네가 더 황당해. 강한 야당한다며. 강한 야당을 하겠다고 된 주제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USB를 줬다. 혹시 더민주 비밀을 준 건가? 더민주 보안사항을 넘겨준 거야? 그 USB 뭐야? 뭔데 줬어? 혹시 더민주의 약점을 다 정리해서 준 건가? 자,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라고 당대표가 됐는데 전혀 강력한 행동을 안 하고 있어. 이미 추미애는요 2번이나 박근혜랑 손을 잡았어요. 첫째 노무현 탄핵할 때 박근혜랑 손잡고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야. 두 번째 2010년 당의 주도권이 박근혜한테 있었어. 박근혜가 계속 그 한나라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의 주도권이 박근혜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당이랑 손잡고 노동학법 통과시켰어. 그리고 지금 추미애는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아니야. 정말 상황이 어려워. 자, 뭐 이렇게 해서 망치 부인은 누구도 까? 다 까! 심지어 남편도 까? 망치 부인은 이제까지 안 깐 사람이 없어. 모든 정치인을 까. 아줌마 미쳤어요? 자, 여러분 정치 교과서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어. 뭐요?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어.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언론인이면 나는 의무적으로 까야 돼.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언론인으로 인정 못하겠으면 나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박근혜, 이명박을, 김대중, 노무현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야. 망치야, 네가 노무현 때 노무현 비판해봤냐? 그거 몰라? 나 노무현 때 2007년부터 방송 시작했잖아. 노무현 때 2007년 1월 17일 날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별풍선 제도라는 게 생겼어. 그게 이제 별풍선 500개를 뭐 받으면 그걸 3만 원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거야. 500개 이상 받아야 500개를 3만 원으로 바꾸는 제도.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거든? 별풍선 환전 한 번도 못했어. 500개가 모이지가 않아갖고 3만 원도 환전을 못했어. 나는 별풍선 환전 하나도 못하면서도 나는 언론이고 국민이니까 노무현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던 거야. 근데 노무현 때는 비판하는 내용이 30분을 못 갔어요. 예, 한 30분 비판하면 그때 이제 훔친 뉴스가 맛있다. 30분 까고 나면 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인생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던 거지. 근데 이명박이 되니까 12시간 동안 내가 뉴스를 읽으면서 깠어. 근데 이제 12시간 지치잖아.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우리 여기 남은 뉴스는 내일 하자 그래. 그리고 12시간을 깠는데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자. 그리고 방송을 끝냈다? 다음날 뉴스가 또 이렇게. 그래서 12시간씩 내가 한 2주를 방송을 한 거야. 그리고 병 났잖아.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12시간씩 안 하게 됐지. 2011년부터 내가 낮 시간으로 방송을 옮겼어요. 그래서 2시부터 그 6시까지로 방송하게 된 거지. 예.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별풍선 환전을 해보고 이명박 때 야 별풍선을 한 달에 25만 원어치를 바꿔봤다니까. 내가 진짜 감동했잖아. 박근혜 정부 들었으니까 100만 원도 바꾸더라.
내 노무현 때는 노무현 비판해가지고 별풍선 500개를 못 모아가지고 3만원을 못 벌었는데, 야, 이명박 때니까 한 달에 25만원이, 아니, 일주일에 25만원이었나?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 근데 박근혜 되니까, 야, 어느 주에는 100만원도 들어오더라고. 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맵진 않아. 나는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덕분에 성공했지. 그래서 어떤 건빵이 이런 얘기를 했어. 망치야, 너는 박근혜와 적대적 공생관계지 라고 얘기하고 가더라고. 맞는 것 같아. 적대적 공생관계. 사실 내가 이 정도 되면 시청률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에요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한 4,000명 뭐 볼까 말까, 3,800, 3,900.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안정이 되는구나, 방송을 쉬어도 되는구나. 아유, 오늘 4,000 몇백 명, 5,000명 가까이 보더만. 예. 내가 이렇게 시청률을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애써도 박근혜가 시청률을 올려주네? 예. 그래요. 오늘 딱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예, 죄송하고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는데,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름 부르면 괜히 누구누구가 얼마 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무슨 부정 청탁을 받을 수 있는 김영란법에 걸릴까봐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 안 불러줘서 기분 나쁘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신 분들 있으면, 예,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가장 큰 후원이다.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참세상님 그리고 여비고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이 추석인데 정말 여러분 추석 때 할 얘기 참 많으시겠어요. 그죠? 예, 추석 때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 예, 정말 많은 이야기 다루시고요. 특히 잊지 마세요. 민생 경제 파탄, 행정 안전 파탄, 외교 안보 파탄, 교육 문화 파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 자막을 여러분이 외우셔가지고, 예, 이 명절 때 가족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까 낮에 어떤 시청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망치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겠어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누군가 절망해서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그걸 믿으면서 갑시다. 망치님, 지진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천재지변 재앙을 우리 손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지진 매뉴얼을 외운다고, 지진 매뉴얼을 우리가 배운다고 대지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앙을 무서워하면서 살기보다,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보다, 어떤 재앙을 맞이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내 삶이 후회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만큼 오늘을 충실히 삽시다. 이번 명절에 가서 지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명절에 어쩌면 우리가 지진 때문에 못 볼 수 있었던 가족들을 보는 날이니까 많이 가서 사랑해 주시고 많이 감사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삽시다. 그게 우리가 재앙의 공포를 이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재앙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다음 방송은 18일 저녁 8시 18일 저녁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